안녕하세요, 문재훈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게 목차는 앞에 없어서 목차를 드렸는데요. 가족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볼 거예요. 오전에 김홍경 선생님께서 발표하는 과정에 청년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다라고 한 2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소심해가지고 질문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텍스트에 보니까 가족의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의 문제를 다뤘는데요. 그 가족 속의 폴테스의 청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 살펴볼 거고요. 이 청년들이 가족을 떠나는 얘기가 주요 내용이거든요. 이 탈출 혹은 생존, 혹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김종 선생님께서 얘기한 오늘의 용어를 쓰면 탈존주의, 이런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이 이번에 고친 것 중에 대부분인데요. 이 청년의 모습이 불문화, 더 구체적으로는 연극에서 어떻게 재현되는가. 사실 이게 우리가 콜텟의 청년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가 이제 발표문 완성할 때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1989년 4월 15일 베르나르 마리 콜텟스는 41년 하고 1개월인데요.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화장하고 싶다던 그의 소망과는 달리 그는 청춘을 보냈던 몽마르트르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장례식 말미에 그의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이었던 장 멍브리노가 이 선생님은 늘 시인으로 모군들은 안 알려졌지만 영문학을 많이 하셨고요. 콜텟스의 1학년 고등학교로 따지면 이제 수공급, 성인, 때문이나 이렇게 영어와 영문학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에요. 다음과 같은 말로 콜텟스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또 du prenne le chant de Angers de Portason Supernova. 이게 사실은 햄릿이 죽을 때 햄릿이 이제 친구 호레이쇼한테 나 죽어 그랬을 때 호레이쇼가 햄릿한테 한 말이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따온 것 같아요. 이 짧은 조사는 청년의 삶을 온통 키가 맞던 젊음과 고뇌, 그 속에서 창작했던 콜텟의 영혼과 그 안식의 기원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애도의 말은 콜텟스가 창조한 그 연극 속 젊은이에게도 똑같이 건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한글은요, 이게 발표문에 넣었는데 이 문장을 보면 저도 사실 좀 설레요. 콜텟스를 만나는 날은 대낮에서 어두웠다. 그곳에 갈 때마다 늘 비바람이 불었다.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이 쓰신 책에 여기 책에 나온 말입니다. 사진은 사실 제가 찍은 사진을 찾으려고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칠대학에서 콜텟스를 같이 공부했던 친구의 블로그에서 따온 거예요. 나중에 그 친구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게 해주고요. 문학작품, 특히 근대의 장르 소설이나 현대 연극에서 청년의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는 작품 매우 드물죠. 그만큼 문학작품에 나타난 청년의 이미지는 긍정적이고 밝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암울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년이 자신이 속한 사회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들은 성공 이야기보다는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골드만식의 어떤 타락한 사회에서 타락한 형태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근대 소설이 문제적 개인이라든가 루카치의 소설에 나오는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 세계와 갈등하는 개인, 이런 청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의 모습을 달리 표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청년으로 생을 마감한 콜텟의 작품에는 청년은 어떤 모습일까? 연극 기호학적으로도 유명하신 안 위베르스베트는 콜텟의 작품에 대해서 청년과 죽음, 그것이 모든 작품의 핵심 테마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어쩌면 환원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의도적으로 대문자로 시작하는 청년과 죽음은 콜텟의 작품을 설명하는 키워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청년과 콜테스 작품을 지탱하는 두 기둥인 청년과 죽음의 교차점인 청년의 죽음, 그게 실제적이든 상징적이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다가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안 루베르스벨트의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는 콜테스 연극에 대해서 고전주의 비극의 구조를 가진 근대의 비극, 여기 인용문의 두 번째 줄에 Une tragédie de construction classique mais une tragédie moderne 이제 명제를 썼는데요. 근대적인 연극, 즉 드라마라는 용어 대신에 특정 시대 연극 장르를 지칭하는 비극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연극의 내용이 비극적이라는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인용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잘 보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쉽게 제 의도와 맞는 텍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주인공이 자신이 불행에 책임을 지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굴복하지 않고 싸우게 한다면 이러한 역동성은 드라마에 고유한 것이다. 반면에 주인공이 그 무엇을 하든 숙명이 그를 불강력적으로 상징적인 혹은 실제적인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극의 차원에 속하는 것이다. 위 인용문에 따르면 숙명과 이에 저항하려는 개인의 의지, 이것이 어떤 드라마와 비극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숙명을 과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고대 그리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숙명에 대한 정의를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종합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고대 그리스 비극이나 17세기 프랑스 비극에서 극이 전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숙명은 어떤 숨겨진 원리에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결정되게 만드는 신비적인 힘, 다시 말해서 사건 전개의 필연성, 개인의 의지에 반하는 결정론, 돌이킬 수 없는 제약 등으로 정의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숙명은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설명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속적인 일련의 불행들, 말로요. 이것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반론도 많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정의됐지만 그 사르트르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르트르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고대 웨디푸스에서 웨디푸스가 아버지를 죽이는 순간에 그것도 그 당시에는 웨디푸스의 개인적인 의지와 선택이 아니겠는가. 극이 끝나고 나서 바둑 용어로 따지면 복귀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게 파탈리티 아니겠는가. 이런 반론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핵심을 하고자 하는 건 제가 어떤 신비적인 힘이 있어 그게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는데 콜테스 연극의 청년을 보면 이런 이미지를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콜테스 연극에 나타나는 불행은 그리스 비극이나 고전주의 비극과는 달리 극이 외부에 존재하는 신화적, 종교적 원죄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계의 불완전성, 부조리 등 우리 삶을 파국으로 이끄는 어떤 미지의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교환의 가치 체계에 편입된 현대인의 욕망과 좌절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불가능한 탈출을 꿈꾸는 콜테스의 등장인물은 고전주의 비극의 인물들처럼 파국적 결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파국으로, 콜테스의 청년들을 파국으로 이끄는 성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콜테스와 가까웠던 연출가 브루노 베그레는 콜테스의 작품에 나타난 가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지금 5작품 정도, 물론 하나를 더 추가할 수는 있긴 하지만 5작품 정도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나 가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비극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족의 테마는 비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연극 조건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의 가족은 인류의 모든 갈등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와 그들의 자식들인 청년세대 사이 갈등과 화해가 교차하는 공간이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고 수렴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회 축소판인 가족의 관점에서 청년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콜테스 연극을 이해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 발표는 약간 중간에 그건 빼고요. 중간은 아니고요. 콜테스의 작품에 나타난, 좀 읽어볼게요. 콜테스의 작품에 나타난 아버지는 나약한 퇴학군이거나 이제 호돌쿠가 있고요. 항상 알코올에 찌들어져 있고 때로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거나 혹은 처음부터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어머니의 모습은 삶에 강한 애착을 보이거나 좀 특이하지만 모성애가 거의 없거나 혹은 자기의 자식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콜테스의 작품에 나타난 부모님의 모습은, 달리 말하면 기성세대의 모습은 청년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불안정성, 불구성은 청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을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특히 서쪽 부대에서 어머니는 아들인 샤를과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고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서쪽 부대에서 아버지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샤를과 청년이죠. 자신이 자식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사막으로의 귀환이 돼서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정글과 같은 세상과 접촉하는 걸 강제로 막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들은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좀 박야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어머니와 아버지 외에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자식들, 청년의 모습들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도 또한 그들의 부모처럼 결핍의 존재로 나타납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아들은 직업이 없거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많죠. 그 다음에 범죄자는 이제 로베르토 주코의 주인공인데요. 사기꾼입니다. 그들은 가족의 희망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낙오자들입니다. 서쪽 부대의 샤를와 로베르토 주코의 오빠는 자신이 살기 위해 가족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동생을 친구에게 넘기거나 여동생을 사창가에 팔기도 합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텍스트하고 그림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서쪽 부두에 이쪽에가 샤를로 주인공이고 여기 여동생이 있고 여동생을 두고 거래하는 장면입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로베르토 주코의 그 오빠가 여동생을 사창가에 파는 그 대사예요. 사실 이걸 제가 불어로 불을 하시니까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한글로 읽겠습니다. 다들 한글로 읽으시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게 콜테스 텍스트는 원어로 읽어야 하거든요. 원어로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Ce n'est pas moi qui l'ai voulu. Pardon, je vous le jure, c'est elle qui a insisté. C'est elle qui a voulu venir dans ce quartier et faire le travail. Elle est à la recherche de je ne sais qui. Et elle veut le retrouver. Elle est sûre de le retrouver ici. Moi, je ne voulais pas. J'ai veillé sur elle comme aucun frère aîné n'a jamais veillé sur sa sœur. Mon poussin, ma petite chérie. Je n'ai jamais aimé quelqu'un comme si je l'ai aimé. Je n'y peux rien. Le malheur s'est abattu sur nous.
C'est elle qui a voulu. Je ne fais que lui céder. Je n'ai jamais fui ne pas céder à ma petite sœur. C'est le malheur qui nous a choisi et qui s'acharne sur nous. 여기서 내용이 다 나오니까 여기서 예, 그 오빠의 비겁함과 나약함과 어쩔 수 없음을 예, 아시겠죠. 이 대사는 로베르토 주코에서 오빠가 자신의 여동생을 찻장가에서 넘기는 장면에서 나오는 건데요. 포주에게 여동생을 팔면서 가족에 닥친 불행과 여동생의 고집을 언급하면서 구차한 변명을 이어나가는데요. 그럼 제가 볼드체로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는 점에 빈르바세데 아마 볼티투스 이 이중부정 부분. 근데 이제 어학에서 이중부정하면은 쓰는 이중부정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제가 쓰는 어학에서 이중부정은 느바가 프랑스는 다 이중부정이죠. 이제 부정소가 두 개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냥 우리 편한 대로 그냥 우리가 쓰는 이중부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부정은 한 번 부정한 것을 다시 부정해서 긍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통사적 조작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적 정서적 태도를 드러내는 긍정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용된 이중부정은 일반적인 이중부정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용된 부정 문장에서 부정이 될 부분은 이제 세대와 뿌바인데 여기에서 이제 발화자의 능력이나 가능성 혹은 이질을 나타내는 뿌바 동사의 부정, 느바 뿌바는 논리적으로는 이제 불가능성 무능력을 나타내지만 이중부정문 안에서는 부정소와 결합해서 개인의 의지가 무화된 상태, 즉 의무에 가까운 필연성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주니점의 빈 느바 세대 아마스역는 주디 세대 아마스역 혹은 주데오블리제드 세대 아마스역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이중 부정은 개인의 무능력, 나약함이 마치 개인 외적인 필연성에 비롯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좀 독특한 게 이런 구문은 프랑스 사람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면서 프랑스 사람한테 썼는데 근데 독특하게 콜테스는 많이 써요. 예를 들면 Je ne peux pas ne pas parler.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처해진 발화의 필연적인 행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서 종종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화 행위에서도, 그러니까 내용 측면이 아니라 사실상 발화 행위 측면에서도 콜테스 청년들이 어떤 필연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출 불가능한 두죠. 콜테스의 작품에 나오는 젊은이들은 자신 선택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가족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갈구한다. 해체의 순간에 놓이는 결핍과 불행과 불안의 공간인 가족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서쪽 부대에서 샤를은 가족을 벗어나기 위한 유라스톤으로 상징되는 재규의 열쇠를 위해 자신의 여동생을 동료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탈출하기 위해서 여동생을 팔아요. 친구한테. 하지만 차 열쇠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어머니가 그 자동차 바퀴를 부엌칼로 다 찢어 놓음으로써 아들의 탈출을 막습니다. 또 그의 친구인 아바데에게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그 아바데에게 총을 건네고 그 총으로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샤르는 가족의 틀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가족은 그에게 최초의 세계이자 마지막 세계가 됩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요게 이제 게오스트인데요. 그 마치 무대가 그 어떤 벗어나지 못할 현실의 장벽 같은 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과 그로의 귀환을 이제 두 아들이 나오는데요. 마티오 애들인데 그들을 가두고 있는 집을 벗어나는데 일단 성공한다. 왜 벗어나냐면 이제 그들은 이제 아랍 사창가로 가기 위해서 집이 높은 담장을 뛰어넘거든요. 예, 여기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밑에 사다리가 깔려 있어요. 예, 근데 제가 편집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근데 이 둘은 이 장벽을 넘긴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하늘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로 사라지는 게 이제 많은 사람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징적인 죽음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특이하게도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아들과는 달리 딸 혹은 여동생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서쪽 부디 클레어는 오빠인 샤를과 가족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파괴하게 맡긴다. 이 그 장면입니다. 여기 파기고요. 여동생인데 사실 이 장면은 좀 문제적인 장면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극에서 한 14살로 나오는데요. 포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다리를 벌리고 있죠. 근데 이걸 하기 싫은 장면. 여기 보면 맨 밑에 주시 타임 알레고스라고 나오는데요. 오빠를 잡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제 자기 몸을 스스로 이렇게 맡기게 되는. 예. 그리고 이제 사마계로의 귀환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파티마가 나오는데, 파티마는 하늘에서 내려온 공수부대원과 이제 신비적인 만남을 하고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쌍둥이가 다 흑인이었었는데요. 이에 놀라서 모든 사람이 집을 떠나지만 파티마 혼자 집에 남게 됩니다. 가족의 아들들이 가족을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는 달리 딸들은 사회적 재생산의 공간인 가족 속에서 그 갇힌 세계에 머무르려는 수동성을 강하게 보입니다. 이러한 수동성도 또한 숙명에 갇힌 청년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족은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나 완강한 현실의 벽, 기존 질서의 벽 앞에 무너진 청년들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용문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남자 쉐를 아지즈 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김홍중 아침에 했던 선생님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탈존주의, 어떤 자신의 존재를 없애고 무화시키는, 그래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좌절의 모습. 하나 이게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생존 방식. 그런 탈존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생각한 건 아닌데 아침에 발표를 들으니까 유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백과 껍줄 이쪽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사실 약간 설명에 이제 콜테스는 우리나라 따지면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장세니스트 수도원 학교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에 따르면 거기에서 장세니즘 철학을 많이 배웠을 것이다. 그래서 숙명, 원죄, 불행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설명으로는 콜테스의 작품을 제대로 설명하기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신화나 비극, 그리고 프랑스 고전주의 비극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모든 파국의 원인이자 비극의 시발점인 어떤 근원적인 죄를 콜테스 연극에서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콜테스 인물들은 주어진 상황에, 즉 현대사회에 버려진 어떤 곳에 아무런 이유 없이 던져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또 이제 죄에 대한 개념도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 혹은 법이 존재하고 그 규정을 위반하는 금지 상황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과 그 규정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콜테스 작품에 나타난 청리와의 어떤 위반에 의해서 우리는 그들이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선과 악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올가매는 현재의 삶, 다시 말해서 가정으로 상징되는 현실로부터의 어떤 벗어나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음이라는 방법 외에는 달리 그들에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처해진 가혹한 운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비극이 인권과 운명과의 불공정한 싸움이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면, 콜테스의 비극은 청년과 세계의 불공정한 싸움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콜테스 작품을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여러분 혹은 관객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힙업 저 아까 요 텍스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힙업 텍스트에서는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무대를 이제 지시문에서 디다스카리에서는 설명을 하지만 텍스트에서 안 보이는데 연극 도중에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콩버전 네거네 시황에는 엄청난 콘크리트로 된 다리가 머리 위에 있고요. 예, 여기 엄청난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큰 벽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것도 무대 장치를 통해서 콜테스의 주인공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연극적 재현의 차원에서 제가 살펴보자고 하는 것은 콜테스 연극에 매우 빈번히 등장하는 독백입니다. 연극 텍스트는 크게 이제 지문하고 이제 연극 담화로 나뉘고요. 이 연극 담화는 또다시 이제 대화와 독백으로 나뉘죠. 근데 대화는 특성 비율이 명확한데 반해서 물론 이에 대한 변론도 있지만 독백은 단순히 혼자말로 규정할 수는 없는 특별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 콜테스 연극에 나타나는 독백은 또 다른 연극의 독백과는 좀 더 다른 연극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공연됐죠? 네.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난 지 한 10년 돼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콜테스 공연된 거를 다는 못 봤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니주스 아바네 포레라는 작품인데요. 1인극입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저렇게 시작해서 말주임표하고 이게 끝나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뒤로 시작하거든요.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넌 길모퉁이를 돌고 있었어. 비가 와서 머리와 옷에 홀딱 비를 맞아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결말이거든요. 난 정말 방을 원했어. 난 쫄딱 젖었으니까. 마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움직이지도 마. 난 널 바라볼래. 널 사랑해. 친구야. 난 이 빌어먹을 곳에서 천사 같은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널 사랑해. 그리고 남은 것은 맥주.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지 언제나 모르겠어. 이런 난장판 쓰레기 같은 세상. 친구야. 그리고 언제나 비. 사실 불어도 복잡하죠. 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된 이 연극 텍스트는 에서 대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순전히 독백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을 볼 수 있지만 이 작품의 독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객이 알기 힘든 화자의 내면 풍경을 관객에게 알려주는 어떤 전통적인 의미의 독백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연극의 주인공인 화자 유는 무대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의 앞을 지나쳐 갔던 너, 그리고 친구, 그리고 마마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혼자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상대방과의 대화의 한 부분이기에 전통적 이런 거에 대해서 안 위빌스벨트는 좀 독특한 표현을 써요. 솔리로크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 다음에 제 지도교수였던 이제 크리스토 부담은 이제 까시 모노로그라고 쓰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독백인데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으면 두 사람이잖아요. 그럴 땐 독백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해요. 내 말에 대답을 안 해요. 둘이 있을 때 혼자만 끊임없이 말 거는 독특한 콜테스의 독백을 그냥 까지 모노로그 혹은 솔리로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대답 없는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거는 행위. 이게 콜테스의 독백이죠. 유사 독백 중에 아주 유명한 이거는 연극하시는 분들 다 아는 건데요. 이거 로베르토 주포의 전화부스 장면입니다. 로베르토 주포가 싸워가지고 이제 만나는 건데요. 여기서 공중전화에 대고 다이얼을 누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떠나고 싶어. 바로 떠나야 돼. 이 불 보면은 너무 더워. 아프리카로 가고 싶어.
하얗게 눈이 덮인 난 곧 죽겠지. 그러나 떠나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쭉쭉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막 짜리긴 했네요. 여기서는 안에 안 보이는데 이제 발표문 밑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이제 거기에 거리는 창녀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말했잖아, 저 미친 사람이라고. 고장난 전원이 얘기하고 있어. 네. 이게 바로 유사독백이에요. 처음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누군가 전화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자 관객한테 직접 말을 거는 거죠. 여기 눈빛을 보시면요, 관객을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낯선 모르는 이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에서 배우는 관객을 관객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사독백은 사실 얘기하자면 연극의 무대를 건너서 관객에게 직접 소통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관객한테 뭘 유도하냐면 꽁파스용을 유도하는 것 같아요. 꽁파스용의 번역은 연민이라고 번역은 되지만 원문은 상대방의 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이런 것들을 느끼는 행위를 꽁파스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연극 잔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아포스트로프 도노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우리 흔히 하는 아포스트로프는 누군가를 부르는 행위인데 실제로 아포스트로프는 어떤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연설하는 도중에 방향을 틀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인용문이 나오는데요. 이게 앙리 모리에라고 아마 모든 불문과 사무실에 있는 딕셔네어 데 라 포에티케의 해투릭의 두꺼운 책의 저자인데요. 거기가 아니라 요거는 다른 이제 올리비에 후르이라는 수사학 개론을 쓰신 분인데요. 도노법은 실제 관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척하면서 이루어진다. 퀸틸리아누스가 말한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노법은 재판이 담론에 속하는 문체로 재판관에게 더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재판관 이의 존재를 향해, 그러니까 아포스트로프가 스 데투흐네라는 뜻이거든요. 피고인이나 부재자 혹은 조상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도노법은 실제 관객을 더 잘 설득하기 위해서 가상의 관객, 눈에 보이지 않는 관객, 즉 유사독백의 상대방을 만드는 것이다. 아이디어처럼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이제 아포스트로프는 연설자와 그의 관객 사이의 유대, 솔리다리테 혹은 꼬미니움을 형성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제 교감의 문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감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콜텍스 작품에 난 청년의 모습은 우리 현대사회에서 낙오된 중심부에서 멀어진 죄송합니다. 밀려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지속적으로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물들입니다.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부조리한 사회현실과 숙명처럼 그들에게 지워진 가족이라는 굴레, 콜테스의 청년들에게 남은 것은 처절한 싸움의 실패일 뿐입니다. 콜테스는 무대 밖의 관객에게, 독자에게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는 영국의 특별한 재현 방식, 여기에서는 이제 유사독백과 도노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호출에 공명해 주길 바라고 있는 듯 싶습니다. 특히 영국이라는 장르적 특성상 무대 위의 인물들에 대한 연민은 그러니까 그 무대를 같이 한 다수의 관객과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통체적인 공감 혹은 공명은 그 기준은 미학적 감동과 함께 무대 위의 청년들과 객석에 앉아있는 그들 혹은 우리들과 혹은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그들과 연대의식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